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엊그제만 해도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더니 오늘은 더위가 불쑥 느껴지네요. 저도 모르게 손부채를 불게 되는 봄입니다. 얼마 전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지금은 잘 극복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하는 마음에 저의 이야기도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던 시절, 속이 시끄러워 매일 밤 악몽을 꾸기도 부지기수였던 날들의 연속.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심각했던 시절이었죠. 형수님은 우리 집안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 없으면서 왜 끼어들어 회방을 놓고 그러세요? 형수님의 이간질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꾸 순진한 형 꿰어서 자꾸 저희 집안 들었다 놨다 하시는 거면 저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시댁이 어떤 집안이었는지를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시댁 식구들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남편과 결혼하기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뜨셨고 어머님 홀로 지방에 살고 있으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이 남겨놓은 어느 정도 규모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유지였습니다. 먼 옛날 아버님의 아버님 때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중간중간에 토지 개발이다 뭐다 국가적 정책 때문에 아름아름 부동산으로 돈을 모아 여유 있게 노년을 보내고 계시는 운이 좋은 케이스죠. 어머님은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척척 돈이 만들어지는 삶을 살고 계셨어요. 평생 돈 때문에 골머리를 앓거나 힘든 노동을 하지 않으셨기에 여유 있으면서도 약간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공주과 타입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머님은 장남인 저희 남편을 낳은 이후에 바로 둘째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셨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10여 년 넘게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더랬죠. 그 당시 젊은 두 분은 병원을 다니면서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셨지만 장남이 중학교를 들어갈 때까지 가족 구성원은 3명에서 늘지 않았다 해요.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던 어느 날 그래 이 정도면 노력 많이 했다고 생각하신 두 분은 장남 하나 누구보다 더 애지중지 키우며 살아가자고 다짐하셨습니다. 둘째 아이 갖기를 포기하셨던 거죠. 여보, 우리가 이만큼 노력했는데도 소식이 없는 거 보면 자식은 하나밖에 없는 거 같소. 우리 마음 접읍시다. 당신이 너무 힘들지 않소? 하지만 하늘이라는 게 참 사람 마음 반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비워야지만 아이가 들어선다는 옛말 들어보신 적 있지요? 그렇게 마음을 놓고 살아가기로 한 지 얼마 뒤 덜컥 어머님은 자연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15살 되던 해 늦둥이를 출산하셨습니다. 그것도 무려 남자 쌍둥이로 말이죠. 그렇게 애타게 기다려온 둘째가 한 번에 2명이나 생기셨으니 어머님 아버님은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80년대인 당시 본인들의 소유로 된 아파트를 몇 채 갖고 계셨던 두 분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쌍둥이에게 부족함 하나 없이 물고 빨고 얼마나 온갖 정성을 들여 키우셨을지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나요? 천성이 순하고 성실한 남편은 어머님 아버님이 그동안 얼마나 둘째를 바라왔는지를 오랫동안 지켜봤던 입장이었기에 두 동생을 누구보다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본인이 두 동생들의 부모라도 된 듯이 어머님 아버님을 대신해서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지요. 나이차가 무려 15살 이상 나는 사이니 동생이라기보단 아들에 가깝게 느껴졌다는 마음이 뭘지 이해가 어렴풋이 가기도 하고요. 저희 남편은 정말 속 한 번 썩이지 않은 착한 아들이었다고 어머님께서는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셨어요. 제 입으로 말하면 팔불출이란 소리를 듣겠지만 학생 때부터 정말 100점짜리 장남 중에 장남이었다죠. 네 남편은 정말 착한 아들이었어. 두 아이가 쌍둥이라 키우기 힘들었는데 네 남편 덕분에 수월하게 키웠단다. 또 사춘기 때도 속 한 번 썩이지를 않고 공부도 알아서 잘하는 우동생이었지. 어머님은 저에게 입이 닳도록 남편 칭찬을 하셨었죠.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순박하고 사춘기 시절에 할 법한 일탈을 한 번도 저지르지 않았던 우리 남편.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고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 입학을 하며 독립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 아버님의 충분한 지원 덕분에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생활을 힘들게 이어가지도 않았죠.
다만 두 분은 지방에서 이제 막 뛰고 구르기 시작한 늦둥이 두 아들을 돌보느라 성인이 된 남편에게 충분히 많은 관심을 주기가 힘들었습니다. 천성이 이해심 넓은 K 장남이었던 남편. 그것을 크게 서운해하지 않았지만 독립된 성인 아들과 꼬꼬마 두 아들을 키우는 부모님은 서서히 두 개의 가족으로 분리가 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남편은 서울에서 40대까지 홀로, 나머지 가족들은 지방에서 함께 살았기에 사실상 늦둥이들과 남편이 함께 산 것은 학창시절 3,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늦었다면 늦은 나이인 40대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어른들도 늘 마음의 돌처럼 느꼈던 나이 많은 아들, 딸들이 결혼하겠다고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쌍수를 들고 환호하실 정도였으니 얼마나 수월하게 진행되었을지 짐작이 가시지요? 우리 큰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하겠다고? 며느리는 어련히 알아서 잘 골라왔겠냐. 얼굴 볼 것도 없다. 어서 날 잡아라. 시어머니는 믿음직한 남편이 어련히 알아서 좋은 배필을 데려왔겠냐 하시며 기쁜 마음을 감추질 않으셨어요. 저는 당시에 외동인 줄 알았던 남편에게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쌍둥이 남동생들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 그들은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상황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저 역시 저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이 이미 기혼자였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늦게 결혼을 하는 거지 그들이 터무니없이 빨리 결혼한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때 늦둥이 남동생들의 성향이 남편과 비슷할 거라고 오해한 저. 추후 당최 이해가지 않는 상황들을 직면했을 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 형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뭐야, 실물이 사진보다 훨씬 나으신데요. 엄마가 사진을 이상한 걸 보여줘서 놀랐는데 이제야 우리 형이 왜 형수님 골랐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야,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냐? 형수님 사진 딱 봤을 때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이더만. 이해해요, 형수님. 얘가 원래 좀 개념이 없어요. 아무튼 결혼 축하드려요. 저희는 양가의 사정으로 상견례는 당사자와 부모님들만 모시고 작은 규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남동생 내외를 만난 것은 결혼식장에서였는데 신부 대기실에 들어온 그들의 스타일을 보니 저는 남편의 동생들이 진짜 맞나 싶을 정도로 놀랐지 뭐예요. 남편의 남동생들은 껄렁껄렁한 자세로 신부 대기실에 와서 저를 보며 외모평가 아닌 외모평가로 첫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중대사를 진행하는 결혼식장에서 비속어를 마구 써가며 자기들끼리 낄낄대는 모습에 드레스를 입은 저는 물론 주변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던 지인분들까지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고 말았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들의 첫인상이 너무도 좋지 않아서 마음의 바윗덩어리가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박수를 치며 낄낄거릴 때 손목 사이로 드러나는 거대한 문신, 작은 이니셜이나 그림이 아닌 여러 가지 색깔이 섞인 큰 문신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요즘이야 문신이 자유고 개성이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손목 아래까지 휘황찬란한 그림을 그린 사람과 상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낯설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첫인상은 그 사람의 이력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결혼 이후부터 실감했습니다. 15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들은 생각보다 더욱 아무렇게나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째 서방님은 2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사고를 쳐서 가정을 꾸렸고 막내 서방님은 어른이 되기 전에 이혼을 해서 현재는 돌싱, 게다가 한참 어린 여자친구를 수시로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로 만난 여자는 모델이었다는데 너무 꽉 말라서 매력이 없어. 난 좀 더 통통한 여자가 더 매력이 있던데. 아무래도 얼마 못 갈 것 같아. 그래도 여자는 심성이 착해야지. 이번에는 좋은 여자 만나서 너도 착실하게 살아야지. 더군다나 여성들의 외모까지 따져가며 가족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평가를 내리곤 했는데 듣고 있던 제가 얼마나 무안했는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당황했는지 사람은 외모보다 심성만 착하면 된다며 충고를 했지만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남편은 동생들이 유치원 다닐 때부터 이미 타지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멀리서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첫째 서방님이 고등학교 때 싸움질에 휘말려 큰 돈을 썼다는 얘기도 막내 서방님의 이혼 사유가 가정 불화라는 얘기도 다 건너 들었을 뿐입니다. 호적상으로는 분명히 가족이지만
실제로는 가족이 아닌 관계처럼 보였던 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다른 지역에 각자 살기 때문에 우리와 서방님들은 아무런 연관이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그들은 지방에서 차로 3시간 걸리는 거리를 떨어져 사는데 남과 다를 바 없지 않냐고 막연하게 스스로를 위안시켰던 것이죠.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일찍부터 서방님들과 우리의 갈등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신혼집을 마련할 때의 일입니다. 저도 그동안 사회생활을 1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결혼 자금은 부족하지 않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서울의 집값은 하루가 멀다 않고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매매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자금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출을 제외하고 한 3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남편은 시댁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둘이 꽤 많이 모아놨다고 생각했는데, 야, 집값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이 돈 가지고는 웬만한 집은 어렵겠어요. 어머님 도움 안 받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지원 요청 드려요. 그래, 나도 뉴스에서 봤다. 걱정하지 말고 마음에 드는 집으로 골라봐. 어머님은 지방의 유지였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자금은 충분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역시나 큰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간다는데 안 해줄 리가 있냐며 걱정하지 말고 매매를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마포구 근처의 42평형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이었고 그에 따른 혼수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함께 가구를 둘러보는 와중에 남편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님의 전화였습니다. 한참을 진지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던 남편. 몇 분 동안 네만 반복하더니 본인이 다시 알아보겠다며 어두운 표정으로 전화를 끊더군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미주알 고주알 떠드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며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저는 어머님과의 통화 내용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우리가 매매하려고 했던 아파트 말고 그 옆 단지를 알아보는 게 어떨까? 어머니가 준비해 주시기로 했던 자금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왜? 무슨 일 생기신 거야? 큰일은 아니고 둘째가 아이 문제로 도움을 요청했나 봐.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 꽤 급한 일인가 보더라고. 일이 꼬여서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알아봤는데 옆 단지에 30평형대에 괜찮은 충수도 매물이 나왔더라. 우리 여유 자금으로는 여기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 저는 남편의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을 알기에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고민하며 방법을 찾았을지 상상이 가더라고요. 제가 안 돼, 나는 꼭 40평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소리칠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하자고 부동산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남편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큰형의 신혼집 구입보다 더 큰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 설마 아이가 사고라도 친 건가? 하는 조금 꺼림칙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결혼식장에서 저의 외모를 운운하던 둘째 서방님의 껄렁거리는 태도가 곧바로 머릿속에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평면도에 맞춰서 구매하려 했던 가구와 가전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저희는 35평형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대출이 끼어 있었지만 서울에 자가를 갖게 되었다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제 불안한 일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찬 마음만 가득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집 정리를 마치고 시댁 식구들과 집들이를 했지요. 그리고 그날 온다는 말도 없이 첫째 서방님 내외가 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왔습니다. 일찍이 사고를 쳐서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동서는 저와 10살 차이가 났습니다.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이 20대 초반부터 쭉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저와는 참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더군요. 이마와 입술은 무언가를 집어넣은 것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고 코도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저는 워낙 그런 쪽에 문외한이다 보니 성형수술을 아주 많이 한 동서의 얼굴이 신기해서 자꾸 시선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실례가 될까봐 황급히 눈을 돌렸지만 또 어느새 동서의 부자연스러운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집들이 식사를 마치고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은 오랜만에 보는 큰아들을 보며 얼굴에 미소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곁에서 과일을 깎으며 가족 이야기를 듣는데 문득 첫째 서방님의 아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일은 잘 처리되었니? 아니, 그 자식이 이번에 해외 연수를 안 가면 자기는 집을 나가버리겠다는 거야. 싸가지 없는 게.
내가 마땅히 현금 끌어올 곳이 없어서 엄마한테 SOS 좀 쳤지. 시기가 좀 겹쳐서 형한테 좀 미안하게 됐어. 자기는 골프 배우는 애들이 해외 연수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안 보내려고 했어? 애초에 돈 많이 드는 스포츠인 거 모르고 시킨 것도 아니면서. 애들 시즌 되면 해외 나간다는 거 알고 미리미리 준비했었어야지. 우리 애만 못 갈 뻔했잖아. 안 그래요, 형님?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네 하고 반문한 뒤 아, 네네 하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 시어머님이 큰아들에게 지원해 주려고 했던 자금의 일부가 첫째 서방님네 아들의 골프 해외 연수비로 쓰였다는 거였죠. 어머님은 뜬금없이 나온 자금 용도에 제 눈치를 살피셨습니다. 그리곤 너는 미리미리 돈 모아서 네 아들 가르쳐. 엄마한테 그만 손 벌리고 라며 첫째 서방님을 가볍게 타박하셨습니다. 저는 서운한 마음이 울컥 솟아올랐지만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어두운 얼굴로 전화를 받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첫째 서방님이 시댁에 손 벌리는 일이 한 해 두 해가 아니었을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남편 역시 자신에게 지원되어야 할 돈이 그렇게 쓰인다는 것이 서운했겠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앞으로 남편의 K 장남 같은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중간에서 아닌 건 아닌 거야 라고 중재해야겠다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머지않아 한 번 더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막내 서방님의 일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막내 서방님은 20대 중반에 결혼하고 30 전에 이혼한 돌싱입니다. 오냐오냐 키워온 돈 있는 부모를 믿고 어린 시절부터 한량처럼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나마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첫째 서방님보다 더 한심한 남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무튼 막내 서방님은 자신이 피땀 흘린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닌 단어 그대로 한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20대 시절부터 주식이며 코인 등으로 돈을 쉽다고 20 잃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손에 벌리면 조금이라도 돈이 나오는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어릴 적부터 몸소 느끼며 살아온 사람답게 언제나 분수에 맞지 않는 차를 끌고 비싼 술을 마시며 허세 부리기 일수인 부류. 만약 남편의 남동생이 아니었다면 저와 남편의 인생에서는 옷깃도 스치고 싶지 않은 그런 인간부류였습니다. 저는 막내 서방님의 정확한 직업을 알지 못하지만 자신이 하는 사업에 투자를 종용하는 것을 얼핏 들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어머님에게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이번엔 진짜라고 으스대는 모습이 인상 깊었거든요. 그럼 막내 서방님이 이번에는 어머님의 노후 자금을 일부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그 땅 향후 10년 안에 개발 절대 안 돼. 이미 신도시 계획도 물 건너간 판에 그런 오지를 누가 언제 개발해? 이참에 가망 없는 곳 정리하고 나 새로 시작하는 사업 아이템에 투자 좀 해줘. 이번에 도와주면 내가 2년 안에 2배로 갚을게 진짜로. 너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렇게 하니. 저번에 준 돈은 다 어디로 가고 또 빈손을 벌리는 거야? 네 나이가 이제 30이다. 이제 하다 늙은애미 노후도 건드리려고 하냐? 아, 답답하네 진짜. 묵혀둔다고 해서 다 그 돈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 있는 걸로 투자를 해야지 투자를. 집안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형수 앞에서도 그렇게 난장을 피우는데 저는 꼭 10대 청소년을 보고 있다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머님은 단호하게 막내 서방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끌려다니는 게 눈에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늦둥이들을 오냐오냐 키워오신 어머님은 저렇게 막무가내로 때를 써오는 30 다 된 아들에게 늘 못 살겠다라는 말과 함께 일부라도 척척 쥐어주시더라고요. 아무리 어머님이 재산 꽤나 있던 사람이라 해도 그렇게 밑빠진 독이 2개나 있는 판국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겠지요. 그동안 선조들이 조금씩 불려놓았던 땅들은 늦둥이 두 아들들의 흥청망청한 경제관념 때문에 절반도 채 남아있지 않은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지면서 예전에 비해 어머님도 씀씀이를 줄이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남편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님의 전화였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의 목소리를 듣더니 진지한 얼굴이 되어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몸이 편찮으신 건가? 무슨 일이 생기신 건가 걱정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고 저는 이 시간에 어머님께서 왜 전화를 걸어왔는지를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촉이 바로 왔죠.
예전부터 자꾸만 어머님을 못살게 굴던 막내 서방님이 무슨 일을 저질렀구나 싶은 마음에 남편에게 나도 가족이니 얼른 이야기해달라 채근하였습니다. 그 녀석이 어머니 몰래 땅에 손을 대려고 했던 모양이야. 다행히 먼저 아시고는 건드리지 못하게 해놨다는데 주말에 내가 가서 한 번 더 토지 대장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네. 뭐? 아니 서방님들이 해도 정말 너무하네. 그건 어머님 노후자금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 이번에 가서 당신이 따끔하게 경고해. 우리가 언제까지 오가며 챙겨드릴 수만은 없잖아. 정말 서방님들 왜 그렇게 철이 없으셔? 아 정말. 그 주 주말 남편과 저는 3시간이나 걸리는 어머님 댁으로 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님과 거래를 자주 했던 부동산에서 막내 서방님이 땅 시세를 알아보며 허튼 짓을 꾸민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님께 연락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남은 땅들이 이상 없는지 각종 업무를 보았고 막내 서방님을 호출하여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바락바락 대드는 철없는 막내 서방님의 목소리가 담을 타고 넘어올 정도로 우렁차더군요. 막내 서방님이 건드리려고 했던 땅은 향후 10년 안에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알짜배기 땅이었습니다. 소유자가 시어머님임에도 불구하고 막내 아들이 함부로 건드리려고 기회만 엿보는 것이 참 웃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막내 서방님과 대화를 나누던 와중에 저는 어머님에게 다시 한번 노후를 위해서라도 서방님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집안 내력을 속속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어깨 너머로 들어온 수많은 시간들을 생각하면 시어머님이 지금부터는 아주 단호해져야 한다고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어머님의 10년 뒤가 걱정된다고까지 가감없이 말씀드렸죠. 어머님, 더 이상 서방님들한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시면 안 되세요. 그동안 까먹은 돈이 얼마인데요. 이건 어머님 노후자금이라고요. 나도 아는데 자꾸 마음이 약해져서 거절을 못하겠지 뭐냐.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자립심이 부족한가 보다. 에휴. 어머님은 민망해 하셨지만 아가 네 말이 맞다 하시며 그동안 힘들었던 순간이 울컥했는지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워낙 오냐오냐 키워온 늦둥이들이라 이렇게 노모의 마지막까지 힘들게 한다고 본인이 잘못 키웠다고 신세한탄도 하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렇게 서울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어머님께 노후자금만큼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단호해지시라고 말씀드렸다 했죠. 남편은 두 남동생들과 함께 산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남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더라고요. 함께 산 것은 학창시절에 3에서 4년밖에 안 됐으니 성인이 된 후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 마치 남이 어머님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수작을 부리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괜찮을 거라고 당신이 그렇게까지 서방님에게 타일렀으면 알아들었을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서방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막내 서방님이 결국 어머님의 자금에 손을 댄 것입니다. 저희가 올라갔던 그날 밤 술에 진탕 취한 채 어머님에게 가서 무릎을 꿇었다지요. 내일 당장 돈을 막지 않으면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며 다 큰 성인 남성이 눈물에 호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머님, 그래서 그걸 믿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서방님들에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요. 어쩌겠니 정말.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울면서 말하는데 온 집안이 떠나가라 울고 있는데 어떻게 엄마된 입장에서 모른 척 하겠니? 그동안 어디에서 무슨 돈을 끌어다 썼는지 나도 모르겠다. 일단 급한 거라도 막으라고 쥐어주긴 했는데 또 어떻게 될지. 어머님,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그이가 어머님 노후에 현금 필요할 때 쓰시라고 축의금 받은 그대로 드린 건데 그걸 그렇게 막내 서방님께 줘버리면 그이는 뭐가 돼요 정말. 아휴, 내가 그걸 왜 모르겠니? 왜 모르겠어. 내가 정말 제명이 못 살겠다. 아, 네, 그렇습니다. 어머님이 갖고 계시던 어느 정도의 현금은 저희 결혼식 축의금으로 받아두었던 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의 지원이 첫째 서방님의 회방 아닌 회방으로 인해 들어오지 못했지만 저희 착하디 착한 남편은 축의금으로 들어온 돈도 혼자 되신 어머님이 든든하게 노년을 보내시라고 쥐어드렸습니다. 저 역시 군말 없이 남편의 선택을 지지했고요.
하지만 그 돈이 또 그렇게 철없는 건달 같은 막내 서방님에게 돌아갔다고 들으니 저는 두 눈이 뒤집힐 정도로 답답하고 화가 치솟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과의 통화 내용 모두를 말했습니다. 남편은 끓어오는 화를 참는 것 같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내 서방님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는 것을 제가 겨우 말렸죠. 그렇게 전화로 화내봤자 들을 인간도 아니고 고성만 오고 갈 것이라고 일단 기다려보라고 말입니다. 어머님의 돈이 제 돈이냐고요? 물론 아니죠. 하지만 혼자가 된 늙은 시어머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주머니가 가벼워지면 가벼워질수록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남편에게 의지할 것이 뻔할 뻔치 아니겠어요. 게다가 생각도 없고 어머님의 돈만 탐하는 두 늦둥이 서방님들이 어머님 어디 아프시다는 말에 챙기기를 하겠어요, 모시기를 하겠어요.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금이 충분히 있어야지만 앞으로 남편과 저의 미래 역시 트러블 없이 안정적이고 편안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철부지 막둥이들의 행패를 멈출 수 있도록 단단히 못을 박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서울로 모시자. 뭐? 평생 그 지역에서만 사시던 분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오시려고 하겠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우리는 한번 찾아뵈려면 3시간을 꼬박 달려야지. 어머님은 두 서방님 사이에서 아무것도 못한 채 주머니만 털리고 있지. 더 이상 아들 같지도 않은 아들들에게 시달리지 않게 도와드려야 돼. 그게 진짜 자식인 거야. 남편은 고민 끝에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는 어머님을 설득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셨습니다. 하지만 노후를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하시라 설득에 설득을 거듭하니 어머님께서는 알겠다며 서울의 작은 방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몇 주 뒤 어머님을 모시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못 본 사이에 어머님의 얼굴은 10년은 더 폭삭 늙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막내 서방님이 한 번 더 찾아와서 또 도와달라는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까지 돈 때문에 야단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무슨 큰일을 저질렀나 보다며 어머님께서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막내 서방님의 행동은 꽁무니에 불이 붙은 쥐처럼 보이더군요. 돈, 빨리빨리 돈 좀 빌려줘 하는 꼴이 정말로 큰일을 저지르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저와 어머님은 앞으로 노후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두 아들에게 휘말리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래도 아들인데 어떻게 하며 또다시 마음 약한 소리를 하셨지만 그때 저는 단호하게 어머님을 가르치듯 말씀드렸죠. 어머님 연세가 곧 70이세요. 아버님도 안 계시고 시골에 홀로 살면서 만약 아픈 곳 있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첫째 서방님이 어머님을 모실 것 같으세요? 막내 서방님이 어머님을 모실 것 같으세요? 에휴, 얘, 걔네들이 나를 어떻게 챙기겠어. 본인들 앞가림도 못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그이랑 제가 어머님을 케어해야 하는데 두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고 나서 저희에게 기대신다면 저희가 어머님을 잘 모실 수 있을까요? 저 어머님 미워하지 않고 잘 모시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쥐고 있는 거 더 이상 빼앗기지 마세요. 어머님 충분히 할 만큼 하셨어요. 이제 본인들 앞가림 스스로 하라고 하세요. 남편은 어머님에게 남아있는 부동산과 주택 현황, 예금 현황, 보험 현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은행을 돌면서 각종 서류를 떼고 보험금의 수익자를 확인하며 금융 업무를 마치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재산들이 두 서방님의 지갑으로 이동했는지 확연히 드러나더군요. 어머님은 왜 그렇게 바보같이 두 아들들에게 휘둘렸는지 며느리인 저도 답답했지만 어머님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저희 남편은 더더욱 참혹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남편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주택과 토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줄곧 거래하던 부동산에서도 즉각 일처리를 도왔습니다. 노른자 소문이 돌던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들을 하나둘 처리하다 보니 어머님의 통장에는 다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어느 정도의 여력이 갖춰졌습니다. 남편은 평일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어머님의 재산 정리를 하는 등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았습니다. 저는 평생 시골에서 살다 온 어머님이 서울에서 공허함을 느끼지 않도록 함께 한강을 산책하거나 주말에는 실버 프로그램을 등록하여 모시고 다니며 서울 생활에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케어했습니다. 도시 생활을 해본 적 없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어머니도 생각보다 서울살이에 잘 적응하셨고
오히려 시골에서 혼자 지내실 때보다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남편은 오랜만에 어릴 적에 느꼈던 어머니와의 추억이 생각나는 것 같다며 저에게 슬픈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지요. 어머님이 그렇게 서울 생활에 적응하는 중 어머님이 서울에 간 것을 이제야 알아차린 첫째 서방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참 빨리도 알았죠. 얼마나 연락도 없었고 왕래도 없었으면 집을 비우신 지 2달이 지날 때쯤에 알아차린 건지 헛웃음이 다 났습니다. 형수, 우리 엄마 왜 서울에 가서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께서 몸도 안 좋으신데 혼자 병원 다니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치료할 겸 서울에 잠깐 올라와 계세요. 올라오신 지 2달이 넘었는데 혹시 이제 아신 거예요? 엄마가 아픈 데가 있어요? 일단 알았어요. 형수가 엄마 잘 챙겨요. 별일 아니라는 듯 끊어버리는 첫째 서방님. 어머님이 아프다는데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는지 일절 묻지도 않는 게 진짜 아들이 맞는지 궁금할 지경이었습니다. 동서는 전화 한 통 걸어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님께 첫째 서방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손주 골프 레슨비가 또 들어갈 예정이라며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머님에게 무리한 돈 요구를 해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러 차례 설명했기 때문에 어머님 역시 저의 코칭대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첫째 서방님은 어머님의 태도에 당황을 했는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왔지만 어머님은 잘 이겨냈습니다. 첫째 서방님은 어머님의 변화한 태도가 이상하여 여기저기에서 알아본 모양이었습니다. 얼마 뒤 굉장히 분노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받자마자 소리를 빽 지르며 다짜고짜 욕을 날리는 첫째 서방님. 대체 엄마 재산을 어떻게 처리한 거냐고 고함을 치는 모습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무슨 개짓거리래요. 우리 엄마 돈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거 우리 엄마 혼자 알아서 할 만한 일이 아닌데. 영수가 엄마한테 우리들 떼어내려고 이간질하고 있죠? 그쵸? 서방님, 말 가려서 하세요. 뭐? 개짓거리요? 이간질이요? 어디에 대고 막말인가요? 이제 적당히 하세요. 어머님 그만 괴롭혀요. 왜 서방님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건지는 본인을 되돌아보시라고요. 요호라, 말하는 거 보니까 이제 알겠네. 엄마 재산 노리고 이간질하려고 서울로 데려간 거 맞네. 그래, 왜 나이 40이나 처먹고선 형이랑 결혼했나 이제 알겠다. 그래, 엄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구만. 그래서 계획적으로 지방 정리하고 서울로 데려가? 이딴 짓 해놓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어? 급발진을 시작한 첫째 서방님은 어찌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지 전화기 밖으로 소리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고 남편과 어머님에게 들려드렸죠. 어머님은 욕설이 난무하는 첫째 서방님의 목소리를 듣고는 이마를 짚으시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본인이 아이들을 잘못 키운 것 같다며 가슴을 두드리며 우셨죠. 너무 귀하게 찾아온 아이들이어서 오냐오냐 하며 하고 싶은 대로 다 퍼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다고. 다 내 잘못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고 목 놓아 우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님은 그저 사랑했을 뿐이지만 두 사람이 사랑과 돈을 착각한 거니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말이죠. 남편은 쉴 새 없이 폭언을 날리는 동생의 음성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남편은 동생들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알곤 있었지만 이렇게 비열한 행동을 실제로는 처음 경험했을 테죠. 꼼짝 말고 기다려. 내가 찾아가서 다 박살낼 거니까. 라고 으름장을 놓는 음성이 끝나자 남편은 곧장 집에 블랙박스를 설치했습니다. 저번 집들이에 찾아왔기에 우리 집 위치를 알고 있는 첫째 서방님이 어떤 행패를 저지를지 불보듯 뻔했습니다. 행패를 부를 때 그 증거물을 남겨놓겠다는 생각이었죠. 폭풍전야 같은 시간이 2주 정도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와 어머님, 남편은 서방님이 어떤 해코지를 할지 늘 긴장의 상태로 지냈습니다. 어머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와 함께 지냈고 집 밖을 나갈 때에는 먼저 인터폰으로 문 밖을 확인한 다음 외출하였습니다. 혹시나 모를 상황 때문에 동네 파출소에 연락을 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곧바로 연락할 테니 꼭 빠르게 찾아와 달라고 상황을 고지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금요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깐 쉬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가 벨을 눌렀습니다. 화면 밖으로 보이는 사람은 험상궂은 표정을 하고 있는 두 서방님이었습니다.
남편은 설치해놓은 블랙박스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체크한 뒤 저와 어머님을 안방에 가 있으라고 해놓고는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경찰서에 미리 연락을 취해놓았죠. 혹시나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문자를 보내면 바로 출동해달라고 말이죠. 엄마, 나와봐. 엄마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목소리 높이지 말고 얘기해. 지금 장난해? 목 같은 상황은 형이랑 형수가 다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목소리 높이지 말라고?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서방님들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어머님을 찾았습니다. 어머님은 화를 참으려는 듯 눈을 감은 채 안방 침대에 걸터 앉으셨고 저는 문 밖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은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서방님들은 저와 남편이 어머님의 재산을 모두 독차지하기 위해 어머님의 재산을 정리한 뒤 서울로 몰래 데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돈 한 푼 넘기지 않으려고 악마 같은 형수가 계략을 쓰고 있다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에 이간질을 놓고 갈라놓으려고 한다며 저를 맹비난하더군요. 저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며 손발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어금니를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제가 튀어나가서 같이 목소리를 높인다면 진흙탕 싸움밖에 더 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듣고 있던 남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생각했는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자식들이 나이를 30이나 먹고도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네. 너네는 엄마가 그냥 물주인 거냐? 너네가 엄마를 제대로 모셨으면 이런 사단이 났을 것 같아? 그동안 엄마 재산 너네가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 내가 모를 것 같냐고. 형이야말로 정의로운 척 가식 떨지 마. 지금 엄마 남은 돈 독식하려고 우리 걸고 넘어지는 거 모를 것 같아? 자식이 부모한테 도움받는 게 뭐가 문제야? 있는 돈 나눠서 같이 좀 살자는데 자식한테 그 정도도 안 하는 부모가 어딨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나온 보험금 전부가 너네들한테 갔는데 그걸 그렇게 탕진해놓고 어머니 혼자 되셔서 나이 드실 때 쓰실 자금까지 손대려고 해? 뭐? 독식? 걸고 넘어져? 생각이 있는 것들이 할 소리야? 대체 언제까지 어머니를 괴롭힐 거야? 첫째 서방님의 말대꾸에 남편이 이성을 잃었는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순간 아버님의 보험금까지 모두 탕진해버린 두 늦둥이들의 악랄한 행동에 깜짝 놀라 어머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의 불의의 사고로 받게 된 보험금을 나중에 본인이 떠나기 전 좋은 일에 후원금으로 쓰고 싶다며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머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아버님을 기리는 일이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어머님이 모른 상태로 이미 다 쓰여졌다는 말을 듣고 나서 헉 소리가 날 정도로 놀랐습니다. 저는 곁눈질로 어머님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해탈하신 듯 눈을 감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고함 이후 거실이 고요한 상태로 지속되자 갑자기 어머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방문을 나섰습니다. 정막을 깨고 등장한 어머님을 두 서방님은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행여나 어머님이 충격으로 쓰러질까봐 어머님의 뒤를 따라 부축하려고 했으나 어머님은 저의 손을 사양하며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막내 서방님이 엄마라고 말하며 일어서자 어머님은 그대로 따귀를 내리쳤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저는 입을 막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늘 나약하게 신세 한탄만 하던 어머님이었습니다. 방금까지도 힘없이 침대에 걸터 앉아있던 어머님이었는데 어찌나 세게 내리쳤는지 철썩하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울 정도였습니다. 따귀를 맞고 고개가 돌아간 막내 서방님이 깜짝 놀라 어머님을 쳐다봤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첫째 서방님도 말문이 막혔는지 입을 어버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매섭게 첫째 서방님을 노려보더니 팔을 높이 쳐들고는 다시 뺨을 날리셨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던 첫째 서방님 역시 고개가 휙 꺾이더니 억소리를 내며 쓰러졌습니다. 엄마, 똑바로 말해. 아버지 보험금 너네가 손 댔어 안 댔어? 엄마, 일단 진정하고 들어봐. 그건 다른 말 다 집어치우고 당장 말해. 아버지 보험금 손 댔어 안 댔어? 저는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며 서방님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올려다보던 막내 서방님의 눈동자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첫째 서방님 역시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단지 두 철부지들이 어머님에게 손을 벌려서 돈을 얻어가고 빌려간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맙소사 아버님의 보험금까지 손을 댔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알지 못했던 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듣고 두 아들들에게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아버님을 한 번 더 잃은 것 같은 상실감에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저는 어머님의 뒷모습이 금방이라도 뒤로 헷가닥 넘어갈 것 같아서 너무나도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은 두 아들들을 노려보며 작은 채거를 쥐어 짜듯 울부짖었습니다. 이 부끄럽고 추한 것들아, 니네가 자식이냐? 니네가 자식이야. 아버지 하늘나라 간 돈은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대체 언제 어떻게 가져간 거야? 말해봐 이 망할 것들아. 엄마 그게 아니라 듣기 싫어. 한마디도 하지 마. 당장 꺼져.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어머니! 어머님은 소리를 지르시다 비틀거리며 실신하셨고 저는 재빨리 뒤를 잡아 어머님이 머리를 찢지 않도록 부축했습니다. 제가 119를 소리치자 남편은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그렇게 그날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님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혈압이 올라 쓰러지시면서 중요한 혈관 하나가 터져서 큰 수술로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병원에서 거동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창밖을 보는 일이 많았고 저는 어머님을 간호하며 상태가 호전되기를 바랬습니다. 두 서방님은 어머님의 수술 이후 어머님을 찾아뵀지만 면회를 거부당하며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첫째 서방님은 어떻게 해서든 어머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손주까지 데려오며 갖은 애를 썼지만 어머님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돌려보내셨죠. 평생을 양심의 털난 날라리처럼 살아오던 서방님은 어머님의 충격 이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병간호를 하고 있던 제가 그들에게 찾아가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전한다고 했을 때에도 윽박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게 아니라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목례를 하고는 돌아섰죠. 어머니가 본인들 때문에 죽음의 기로를 왔다 갔다 했다는 사실이 엄청난 자극제가 되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어머님 몰래 아버님의 보험금에 손댄 자신이 부끄럽고 비겁하고 추하게 느껴져서 스스로 반성한 걸까요? 진실은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첫째 서방님은 어머님에게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전해달라고 하며 돌아서기도 했으니까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아프지 마세요, 정말. 정말로 제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형, 엄마보다 당장 내가 먼저 죽게 생겼어. 제발 하나밖에 없는 동생 좀 살려주라, 나부터 살려달라고! 막내 서방님은 어머님이 쓰러진 그 이후에도 빨리 막아야 할 것이 있다며 남편에게 돈을 구걸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본인도 이러다가 쓰러지게 생겼다고 엄마 땅 정리한 것 중에 일부만이라도 잠깐 빌려달라는 정말 파렴치함의 끝을 보여주는 인간이었죠. 남편은 당연히 막내 서방님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에게는 가급적이면 막내 서방님의 멍청한 행동을 알게 하지 않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죠. 우리는 어머님께 막내 서방님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용서해달라고 여러 번 찾아왔다는 선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님의 입은 굳게 다물어졌지만 그래도 막내 서방님을 아예 마음속에서 지우진 않으셨겠죠. 어머님은 꼬박 6달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재활훈련을 한 뒤 퇴원하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간병인으로서 어머님의 재활 코치로서 최선을 다해 간호했죠. 남편은 각종 보험 처리는 물론 재산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하느라 매우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머님은 왼손을 조금 불편해하시는 것 말고는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는 찬바람이 쌩쌩 부는 늦가을이었는데 병원에서 나올 때에는 하늘이며 땅이며 색색의 꽃들이 주렁주렁 찬란하게 빛나는 봄이었습니다. 아휴, 벌써 봄이구나. 계절이 바뀐 줄도 몰랐네. 이렇게 퇴원해서 예쁜 꽃도 보고 참 좋다. 병원을 나와 오랜만에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어머님은 꽃이 참 예쁘네, 정말 예뻐라고 말씀하셨죠. 오랜만에 기분 좋게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목소리에 저도 예, 퇴원하신 어머님처럼 진짜 꽃이 예쁘네요 대답했습니다. 두 서방님들은 여전히 어머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어머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본 적 없는 30대 중반의 철부지들이 드디어 효도라는 것을 흉내내는 걸까요? 특히나 첫째 서방님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혹시 어머님이 요즘 먹고 싶어 하는 것은 없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묻습니다.
그리고 몸에 좋다는 홍삼 같은 건강식품도 보내주기도 하고 어머님에게 보여드리며 손주들의 사진을 보내오기도 하네요. 형수님,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어머님 기력 없으신데 홍삼 보내드렸어요. 형수님이 잘 좀 챙겨주세요. 저는 그들이 이제껏 어머님에게 했던 배신들을 떠올리면 차라리 모른 척 연락을 무시하고 싶지만 그래도 천륜이라는 것이 어떻게 한 번의 사건과 하나의 미움으로 단칼에 무잘리듯 썰리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머님의 마음이 서서히 열릴 수 있도록 첫째 서방님의 노고를 항상 전달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못 들은 척 듣고 싶지 않은 척 딴청을 피우십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누그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잘 익은 홍시가 먹고 싶네 같은 말씀을 던지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가장 불쌍한 것은 어머님도 두 서방님도 아닌 저희 남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편은 사실상 이 모든 사실을 금융 업무 처리하면서 다 알고 있었던 거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오랫동안 가족으로서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매우 힘들어했던 남편. 그런 남편이 아버지의 보험금이 두 동생들의 사적인 용도로 모두 쓰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심장이 아팠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형이기에 남보다 더 남 같은 동생들이지만 그래도 핏줄로는 형이니까 최대한 참고 참으며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을 남편. 결국에는 터질 시한폭탄이었지만 혼자서 그것을 품에 안고 어머님이 언젠간 아시게 될 텐데 이 일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고민했을 남편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남편이 15살이었던 그 시절에 두 늦둥이들이 태어났고 그 이후부터 남편에게 어머님의 사랑은 아주 먼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20살 이후부터 40 넘어서까지 본인은 가족의 울타리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외딴섬 같은 생각에 슬픔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고 힘들고 안타까운 이번 갈등 속에서 그나마 되찾은 것은 아마 어머님과 남편의 가족애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편은 요즘 퇴근 이후 왼손이 불편한 어머님의 재활 훈련을 돕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제보다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곧 있으면 왼손으로 글씨도 쓸 수 있겠는데요. 너가 왼손잡이잖아. 어머니 저 왼손잡이인 거 아세요? 왜 몰라? 내 아들인데. 40이 넘은 남편, 어머님의 이 말 한마디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두 사람을 보다가 남편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는 것을 보고 함께 눈물이 났습니다. 가여운 남편, 불쌍한 남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가족이 그리웠고 어머니가 그리웠던 거였죠. 아마 남편의 가족에는 15살 이후부터 서서히 희미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잊고 있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가족에 옆에서 참관하고 있는 저마저도 가끔씩은 가슴이 울컥울컥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원하는 것은 어머님의 통장도 몇 년 뒤에 비싸게 팔 가능성 있는 노른자 땅도 아닙니다. 그저 늦둥이 두 녀석이 나타나기 전 오롯이 홀로 받았던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눠줬던 가득 차다 못해 넘치도록 퍼부었던 그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 전 어머니와 이렇게 살고 있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퇴근하면서 어머니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오는 것도 행복하고 어머니가 내 아이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는 것도 행복하고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렇게 좋아? 별게 다 행복하다고 하는구나. 미안하다. 네 동생들 때문에 너를 너무 외롭게 했나 봐. 요즘 남편과 어머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애틋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저 또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의 상처가 어머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있는 듯 보여 마음이 푸근해지고 참 보기가 좋답니다. 어때요? 너무나도 길었던 이야기지요? 저도 이렇게 한자 한자를 그 시절을 떠올리며 쓰다 보니 참 주책맞게도 저 역시 어느새 눈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두 서방님 때문에 상처받았던 일, 돈 때문에 위협적이었던 날들이 제 결혼 생활 내내 지속될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러려고 늦은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한 건가 후회를 정말 많이 했지요. 왜 내가 내 잘못이 아닌 일 때문에 고통받아야 하는지, 왜 이런 건달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내 뜻대로 모두 다 되진 않겠지요. 풍파 없는 바다가 없고 비행운이 한 번도 그어지지 않는 하늘이 없는 것처럼 저 역시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40 넘어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고 어렴풋이 기억나는 과거가 되니 이렇게 사연을 남기면서 참 드라마 한 편을 찍었었구나 하고 여유 있는 헛웃음을 짓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해결해준다. 어차피 고통은 현재의 것일 뿐 과거가 되었을 때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구나 싶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마감하면서 실버 클래스에 가서 치매 예방 종이접기를 배우고는 어머님을 모시러 가려고 해요. 오늘은 어머님이 드시고 싶다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장도 봐오려고요.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돌아다니다 보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시어머니랑 딸같이 지낼 수 있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아니, 대부분 친정엄마와 딸인 줄 알더라고요. 이야, 모녀지간 맞죠? 어쩌면 어머니 닮아서 따님이 미인이시네. 정말이요? 저 딸 아닌데요. 며느리인데요. 뭐야? 그런데 어쩜 그렇게 사이가 좋아요? 또 두 분이 얼굴도 너무 닮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너무 예뻐서 어머님이 저를 예뻐하실 수밖에 없으신 거지요. 라며 실없는 농담을 던지곤 한답니다. 실제로 저는 앞서 말했던 저런 일들을 함께 겪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생각해요. 두 철부지 서방님 때문에 고부 갈등은커녕 비온 뒤 단단해진 땅처럼 저희 사이가 굳어졌거든요. 지금은 시어머니라기보다는 친엄마처럼 어머님도 저를 딸처럼 믿고 의지하고 예뻐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끝맺으면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고통 때문에 포기하지도 말고 이 고통이 지속되리라는 바보 같은 생각은 하지 말자 말이죠. 모두들 힘든 일을 겪으면 끝이 안 난다고 느끼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어떻게 해서든 매듭이 지어져 있잖아요. 저처럼 단단한 매듭일 수도 있고 아니면 헐렁헐렁하게 내어진 매듭일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사건은 끝나 있기 마련이니까요. 오늘 저의 사연을 들어주신 수많은 분들에게도 힘든 일이 하루빨리 끝나서 행복하게 웃음 지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랄게요. 우리 모두 앞으로는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만 사연을 마칠게요. 모두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